위원장이신 강태진 위원장님께서 AI 시대 미래인재 교육에 대한 키워드 스피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태진 위원장님은 84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공과대학자를 역임하셨습니다. 학창 재임 기간 동안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학교육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공학교육센터 설립에 힘쓰셨다고 하는데요. 강태진 교수님이 굉장히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미래 과학인재 양성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과연 우리 미래의 과학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밖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기회에 저보고 축사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우리 미래과학인재 특별위원회 사는 일을 한번 좀 얘기해보자.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과학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교육의 개선이나 또 우리 학생들의 처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잘 만들어갈 것인지 등 여러 복지적인 측면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돼서 잠시 그걸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 미래 인재가 마주할 그 사회 변화의 변경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인구구조 변화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 역삼각형 형태의 인구구조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 국민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령 인구도 대략 한 2030년 되면은 130만 명가량이 주는데 고령 인구는 대략 한 350만 명이 증가하는 이런 그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30년 내일 모레죠?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먼 날이 아닙니다. 5, 6년 후에 다가올 우리 현실입니다. 또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지방소멸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양극화, 계층 간 소득 격차, 또 사회, 경제, 지리적인 그런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범지구적인 문제,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 에너지, 팬데믹 이런 데에서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 대한민국만 자랑한데 이런 처지가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역할이 없으면 우리한테 막 엄청난 국가적인 그 마이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챙기고 준비하고 참여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까지 각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 이익은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찌된 일인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인데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정치가 산업조차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IRA, Inflation Reduction Act를 보면은 반도체 산업 미국에서 팔려거든 미국에 와서 생산해서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미국 시장에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자국 위선주의 그런 것을 해서 실제 산업조차도 개별의 산업조차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 산업조차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뭐겠느냐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용어를 찾자 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참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글로벌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주도적인 정체성을 지니해야 되겠다. 또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과 핵심 역량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우리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모았습니다. OECD에서 제시한 인재 역량을 보면은 OECD에서도 우리 단어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인성과 가치 네 가지의 그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급변하는 불확실성이 큰 세상에서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개인 하나에 두는 게 아니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만의 교육이 아니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학인재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냐? 과학인재는 결국은 일상에서 전문 분야까지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으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절차로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이것이 과학인재다. 그러면은 우리 이 과학인재상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산업과 사회적 변화가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로서의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 미래의 인재상에 간단히 얘기하면은 디지털 대응 능력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자면 튼튼한 기초 핵심 역량에 디지털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미래 우리 과학 인재가 가져야 할 인재상이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시대 인재상의 변화가 함에 따라서, 시대 인재상이 변한다는 따라서 사회가 변한다는 거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시대 인재상도 변하고, 그러면 거기에 교육 패러다임도 따라서 변하게 돼 있겠죠. 지금까지 지식 중심의 분절적 교과 교육에서 주제 중심의 교과 교육 융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개정의 교육과정에 이 교과 간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고 6가지의 핵심 역량을 잘 제시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변혁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변혁적 역량이라는 게 뭐냐? 우리 OECD에서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 변혁적 역량의 3가지의 덕목을 제시했는데, 첫째가 새로운 가치 창출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가 갈등과 딜레마의 조직 역량도 가져야 되겠고, 또 책임감을 갖는 인재. 이것이 시대 변화의 변혁적인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가져야 할 그런 인재상이다라고 OECD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단어는 조금 바꿨지만은 우리가 제시한 인재상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역량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용어만 우리가 선택이 좀 다르죠. 자, 그렇다면은 미래 사회 인재의 성향과 핵심 역량, 특히 AI 시대에 미래 사회에서는 미래 AI 인재의 우리가 기본 성향은 뭐고 핵심 역량은 뭐냐를 우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3개를 각각 뽑았는데, 기본 성향으로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창의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기본 성향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핵심 역량으로는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역량, 프람프트인데요. 우리 요새 애들이 그렇게 읽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프람프트 그렇게 읽어가지고 프람프트 능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결국 질문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소위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6가지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미래사회인재가 가져야 할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위 열정인데, 열정이라는 것을 무슨 뜻이냐? 그리트가 무슨 뜻이냐? 실패와 역경, 슬럼프를 극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를 가지고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심리학자가 그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가지 덕목이 있더라. 하나는 성장을 하려는, 계속 자기가 커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resilience, 소위 회복력, 뭐가 큰 불행이 닥치거나 뭐가 실패가 돼도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할 수 있는 회복력, 탄생력을 가지고 있고, 소위 자기 모티베이션, 인트리식 모티베이션, 자기의 동기부여를 스스로 자아적 동기부여의 능력이 있고, 4번째는 테네시티, 소위 테네시티 강도, 끈기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서 하는데, 요 4개의 영어의 4개의 첫자를 따가지고 그리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리트가 결국은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목표하는 바를 해내는 열정, 즉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투지와 용기, 이것이 그리트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리트라는 명칭의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 세계 교육계에서 이 책들을 가지고 많이 읽어보이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베스트셀러로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하면 IQ나 재능이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열정과 끈기더라. 열정과 끈기, 그리트다, 그리트. 그리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또 우리가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adaptability. adaptability를 가지려면, 그런 변화된 상황에 적응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기민한 학습 역량에서 나온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기민하게 학습하는 역량. 왜 그러냐? 현대에는 기술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죠. 이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이나 변화를 터득하고 민첩하게 습득하는 이런 학습 역량이 가장 이 어댑터빌리티에서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생성 AI 활용은 미래에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생성 AI는 꼭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쓰는 게 어렵냐?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가도 꼭 해보세요. 우리 챗 GPT를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챗 GPT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챗 GPT 들어가시면 말이죠, 앱스토어에 가면 장사꾼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챗 GPT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붙고 뒤에 붙는 형용사들은 다 장사 속으로 붙이는 거예요. 오픈 AI의 챗 GPT는 앞뒤에 형용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챗 GPT예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갑자기 내가 구마모토에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요, 그냥 말하시면 돼요. 내가 2박 3일로 구마모토 갔다 오려고 하는데 항공편과 골프 치시면 골프장은 어디 가면 되고 온천은 어디 가면 되는지 좀 알려줘 하면요, 그냥 또르륵 한 몇 초 안에 떠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걸 그렇게 쉽게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챗 GPT인데, 그걸 어렵게 설명하니까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꼭 하세요, 여러분들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AI 시대에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보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훨씬 더 많다.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 지금 강남에 점심 약속이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면 돼? 그럼 그것도 다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꾸 쓰시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꼭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미래인지 성향으로서 우리가 창의성을 들 수가 있는데, 결국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창의성은 결국은 상상력과 영감과 통찰력의 산물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의 노력이 따라서.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장 그 특징을 보면은 확산적인 사고를 좋아하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창의성이 좋은 사람들은. 네. 또 역시 뭐 공장님 말씀이죠. 많은 독서를 해야 되고 정보를 자기가 축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 능력 체계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한 개념 중에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를 톡톡 집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들여다보니까 핵심을 포착하고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까지 다 들어서 개방적인 자세로 아이디어를 노출해내고 그 다음에 실천을 위해 역시 이것도 추진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 네. 그래서 창의성 연구자들의 결론을 보면은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뉴턴 등 역사상 과학적 대업을 이룬 창의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합된 그 상상력을 보유한 데에 천재보다도 조금 더 우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노력으로 큰 창의적 그런 결과물을 얻어냈지, 그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창의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렇게 또 개발된 것이다. 많은 부분이 개발되지고, 단지 그래도 우리가 타고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문화적 체험과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교육에서 우리 학생들을 창의성 있게 키워야 되는데 그 중점을 어떻게 되냐? 실제 교육 방법이 뭐냐? 가장 큰 방법이 하나가 스템 교육입니다. 스템 교육이라는 게 뭐냐? 소위 미국의 연구자들에서 2001년도에 K-12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적 사고, 과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해야 할 과목 4개를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 기술, 공학, 수학, 이 4개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학습이 완성된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창의적인 그런 여러 효과를 낼 수 있고 창의성이 높다. 그 수준을, 요 수준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과목을 보면 4과목을 제시하고 있죠. 한 과목이 아니고, 그렇죠? 4과목을 제시하고 있죠. 기본 철학이 뭐냐? 깊게 파려거든. 출발은 넓게 파라. 넓게 파서 출발해서 깊게 그래야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옳은 말이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과목의 영어 STEM을 따가지고 STEM이라는 그런 두어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STEM 교육의 비전이 뭐냐? 미국인 모두가 양질의 STEM 교육을 평생도록 받도록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문해력이나 혁신 및 교육 면에서 글로벌 리더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뭐냐? 미국의 피사 성적이나 국가 간의 그 테스트 결과를 보면 중간치에 미국이, 이 중간치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스템 교사를 10만 명 양성하는 데 투자를 하고 학생들의 그 교육 수준을 높여서 끌어올리는 노력을 계속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그 목적은 이겁니다.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네.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스템 분야에서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양성이나 공정성이나 포용성과 소위 소통 능력이 향상되더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을 오늘날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이런 스템 노동자다.
소위 이게 선진 산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이 엄청난 그 경제적 파워는 제조업을 하는데 단순 노동자가 100% 100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제조업은 내일 당장 한국에서 금방 할 수 있죠. 그대로 카피해서. 그런데 그런 제조업을 들여다보니까 성장한 제조업을 보니까 그 제조업의 노동자 종업원 100명 중에 20%가량은 스템 노동자더라. 스템 노동자가 뭐냐? 이런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조정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단순 노동자만을 많이 고용해서 국가가 산업을 키워서 큰 게 아니고 이런 스템 노동자들이 국가에 부를 창출하는데 그런 기여가 미국의 오늘날의 부국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템 교육 내용은 결국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융합해서 수여하는 통합교육으로 프로젝트 기반을 하고 있고 소위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합적 사고방식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I나 컴퓨팅이나 디지털 원리를 이해한다든가 의료기기, 드론, 로봇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스템의 기본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요. AI, 지금 이 챗GPT 거대 언어 모델 근데 AI의 기본은 뭐냐? 벡터예요. 다 벡터로 계산해서 그 연관어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벡터로 좀 계산해요. 거대 모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렬이에요. 소위 어떤 가중치를 백프로파게이션 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데 이 계산은 다 이게 행렬이에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벡터와 행렬을 가르치다가 한 6, 7년 전부터 안 가르쳐요. 우리가 빠졌어요, 이게. 저희 앞으로 미래과학인재를 우리 양성해야 할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죠? 뭐 학생들한테 어려운 것을 대학 가서 배워라 이런 이제 몇 가지의 그런 기조가 그동안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그런 걸 안 배운 사람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 선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래의 이제 핵심 역량으로는 물론 우리 학습 역량 이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지금까지는 뭘 물어보면 시험이라는 게 대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대답하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이제 질문하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다시 말해서 AI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와요.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호모 호렌스라는 이런 질문하는 인간을 우리 양성화해서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항상 문제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 소위 추상화 능력,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뭐냐? 새로 나온 단어죠. 챗GPT 때문에 나온 언어예요. 인공지능의 한 개념으로서 인공지능의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지시어를 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내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제대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고 아무 쓸데없는 것만 잔뜩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하는 영역. 그래서 요새 프롬프트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프롬프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젊은 애들 사이에 이게 소위 이제 우리 AI 때문에 생긴 그런 이제 현상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 기술이 급속한 발달을 반영한 우리 교육제도도 혁신해야 되겠는데 실제 챗 GPT 등장으로 교육 현장은 3년 내지 5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치동에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사교육 형태가 완전히 바뀔 거다.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 아니라 3년, 5년 안에 김 사장님께 우리 이게 준비해야 돼요. 디지털화를 준비를 해야 돼요. 디지털 컨버전은 누구에게나 이게 닥쳐오는 큰 쓰나미예요. 자,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AR, VR, XR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고 또 메타버스, 개인별 맞춤형 AI 가정교사 등 새로운 교육 기술이 신속하게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는 교육 방식에서 개인별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내용을 다른 진도로 배울 수 있도록 AI 가상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이 됩니다. 수년 내로. 따라서 이에 따라서 교육 방식과 교육 시스템을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개편해야 할 숙제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왔다. AI 시대 학생은 학생들에게 또한 풍부한 체험과 learning to how to learn, 뭘 모르을 때 그걸 배울 수 있는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AI 가정교사가 AI 그 사람의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스스로 체득하는 학습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주게 되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여기 계신 분들, 교육계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한테는 우리 미래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기존의 지식 전수는 어떤 방식과 통로로 바꿔야 하는가, 또 미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우리가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AI 개인교사 도입입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학생 100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 AI 튜터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학습 진도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도와 평가 체계 마련이 우리 교육계에 당장 우리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학습 조교와 AI 도제 교육이 가능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교육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죠. 소위 AI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은 기초학력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AI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초학습 능력 격차 해소와 기초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AI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해야 되고, AI 피어 튜터링은 학생의 학문적 관심과 필요에 따라서 여러 전공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고등교육 현장뿐만 아니고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학생이 제대로 배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딱 20분 주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연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